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박정희 신사력 육성정책을 살펴보았죠. 박정희 신산업 육성정책과 조선 총독부 신산업 육성정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우 흡사하죠. 방식은 거의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군수사력 육성까지 해서 거의 같았죠. 순서가. 그래요. 한국이 산업화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박정희 그래요. 산업정책이 있었죠. 그래요.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잘 없었잖아요. 물론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또 흔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산업화하는 데 성공한 데에는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제국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의 지혜죠. 일본은 뭐 최초는 아니겠죠. 뭐 살펴보면 또 여러 국가들이 있을 것인데 제국의 지혜가 있었다. 중요한 그래요. 그 제국의 지혜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현 시대에 맞게 이제 수정할 필요는 있겠죠. 현 시대에 맞게 또 적용한 거죠. 박정희가 막 식민지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현 시대에서. 박정희 정부 시기는 어땠나요? 공산주의가 크게 유행했죠. 많은 국가들이 공산화됐고 또 그 시대에는 제국의 지혜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포기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제국의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활용했다. 폐기하지 않고 활용했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계속 살펴봤지만 건국 때부터 산업화 과정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건 간에 지금 호남 지역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지역이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다수 지역 대부분의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으로서 군사정부의 신산업 육성정책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민중하지만 민중에 반했다. 뭐 이승만이 박정희가 민중에 반했다. 거기서 그 민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건국할 때 보면 한국 건국에 95%가 참여했고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하지 말아 있는데 선거에 박정희 정부도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에 참여하고 지지를 했지. 이승만 지지하고 박정희 지지하고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군사정부가 뭐 선거에서 패한 적이 언제 했어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그 민중은 민중이 아니다. 절대 다수 한국인은 아니다. 뭐 뻔하죠 뭐. 공산주의 세력 소수의 근대국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세력 인사들 세력을 가리키겠죠.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민중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공산주의 세력 내지 공산주의 세력 지지자들. 또 자기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들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을 민중이라고 그냥 얘기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당시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부를 지지했는데 사실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전두환 정부의 신사립 육성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국판 메이지 유신의 핵심인 신사립 육성 정책 및 육성 방식은 전두환에 의해 그대로 개성되었다. 개성되었죠. 군인들이 박정희의 복수를 위해서 그래요.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지만 박정희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사회사인 삼성반도체 통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삼성반도체는 수익이 나는 반도체를 단기간 생산하지 못했고 매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렇죠. 그룹 내에서도 그룹 전체가 위험해진다며 포기하자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병철과 이건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천문학적인 적자를 발생시켰죠. 전두환 역시 반도체가 미래의 핵심 산업임을 간파했다. 근데 박정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뛰어난 사람이죠, 사실. 최첨단 산업까지 이제 육성하는 단계에 박정희 때 이제 이미 이르러 있었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전두환 역시 뛰어난 인물이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래요.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흑자를 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수익이 나는 반도체도 생산하지 못하고 계속 육성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철이나 석유와 같이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임을 간파한 전두환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쌀없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시했고 기업을 독려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반도체 산업이 우연하게 육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육성해야 되겠다. 전폭적인 지원을 했죠. 독려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죠. 포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건 모르는 일이죠. 전두환 정부는 기술개발 촉진법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였다. 당시 반도체와 같은 초격차 기술 확보가 절실했던 삼성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의 저리의 정책 자금을 대규모로 공급하여 기업의 적자 상황에도 연구 인력을 유지하고 공정 개선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사실이죠. 또한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하여튼 전폭적인 지원을 했죠.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반도체 생산 기술은 최첨단 기술로 쉽게 미국과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반도체 생산하는 국가가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에 전두환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정부 주도로 반도체 관련 국책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최고인 인재들로 반도체 생산 기술을 연구하여 민간 기업에 보급했다. 이 좀 방법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역사 공부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삶에 아무 필요도 없는 뭐 그걸 아는 게 역사 그런 건 중요한 취미 삼아 공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육성했을까? 한국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죠. 잘 이용하면 또 미래에도 한국인들에게 이롭겠죠. 그게 진정한 역사 공부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냈을까?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거 공부할 게 아니라. 별 필요도 없는 역사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 결과 1986년 삼성 반도체는 고수익이 발생하는 게 그래요. 뭐 1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여 한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 지원했다는 거예요. 큰 적자를 감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도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두환이 아니더라도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박정희가 피살 안 당했으면 반도체를 육성을 성공했겠죠. 박정희가 육성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육성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전두환이 아니면. 꼭 전두환이라기보다 군사정부가 아니면. 박정희를 계승하지 않는 인사들은 육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인사들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있다 했잖아요.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 인사인 김대중의 말을 보라는 거예요. 이 김대중만 이렇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지금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제철소나 원전이 아니다. 농촌을 육성해야 된다. 그게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인데 한 말과 행동이 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데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 적자가 나고 있다. 반도체 산업. 누가 육성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인사가 집권했다면. 또 대기업에 대한 적개심도 가지고 있고 바로 스톱시켰겠죠.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신산업 육성을 경시하고 농본주의에 바탕한 자급자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김대중과 김영삼과 같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전두환은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니 반도체 산업 육성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닐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성공한 산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포기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보라는 거예요. 원전 산업을 폐기하라 했잖아요. 한국이 어렵게 수십 년간 이승만 때부터 육성했고 한국 산업에 큰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문재인만의 생각이었겠냐는 거예요. 다 뭐 김대중, 김영삼 다 똑같이 생각을 했지 뭐.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문재인처럼 대놓고 나서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다 똑같은 인간들이지 뭐.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 생각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병철과 이건희 역시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병철과 이건희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아무도 나서지 않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그룹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하였으니 이병철과 이건희 공적 역시 박정희와 전두환에 필적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막막해지는 거죠. 근데 이병철과 이건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각자인 거죠.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큰 기여를 한 거죠. 전두환은 박정희의 군수산업 육성 정책을 계승했다. 또 군수산업도 역시 계승을 하죠. 박정희는 200톤급 소형 잠수정 개발 사업을 승인하며 잠수함 산업 육성을 시작하였지만 생산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박정희 정부 때 잠수함 생산은 계획과 연구의 단계였다. 전두환의 지시에 1980년부터 코리아 타코마 마산조선소에서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다. 이후 1983년 4월 5일 완성되었고 진수식을 거쳐 한국 해군에 처음으로 인도되었다. 사실이죠 뭐. 잠수함 산업 육성에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계획은 처리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폐기 가능했잖아요.
비난 안 받죠. 생산이 안 됐으니까.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면 폐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생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전두환은. 폐기하지 않고 박정희 계획을.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산업을 전두환이 개성하여 생산에 성공하였으니 잠수함 산업 육성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 사실이죠 뭐. 그래요. 원자 산업 육성은 누가 가장 큰 결정적인 기여를 했나요? 이승만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생산이 안 됐잖아요.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죠. 박정희가 성공시켰죠. 박정희와 이승만의 공이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생산은 계획만큼 중요한 거예요. 박근혜가 AI를 육성하려고 했죠. 근데 개성을 안 했잖아요. 그 AI 뒤쳐졌잖아요. 문재인이 개성을 안 했죠. 그래서 결정적인 기여, 생산의 성공한 일을 가리켜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죠, 뭐. 타당한 분석이죠. 전두환은 전투기 산업 육성을 계획하였으면 실행했다. 사실이죠, 뭐. 전두환 정부는 방위산업 고도화를 위해 항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을 핵심 사업자로 낙점하여 전폭적인 정책, 금융과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부터 국산 전투기 개발과 라이선스 생산을 본격화한 한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호의 국내 조립 생산에 성공하여 한국에서의 서막을 열었다. 전투기 산업은 계획에서 생산까지 전두환 정부 시절 이루어졌으니 전투기 산업 육성의 최대 기여자는 전두환이다.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투기 산업 육성은 언제인지 최초로 계획되고 시행됐나요? 전두환이었다는 거예요. 생산까지 성공했다는 거예요. 뭐 외국 기술을 빌려 썼다. 외국 기술을 빌려서도 생산하는 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생산이 돼야지 이제 기술을 발전을 시키면서 국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식인 거죠. 발전 방식인 거죠. 뭐 외국 기술을 뭐 도입했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생산에 성공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제 국산화하면 되니까 기술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 조선업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전투기 산업도 그렇고 다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죠. 당시 한국에는 전투기 제조 기술이 전무했고 전투기 생산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미국 노스롭사로부터 제공호의 생산 라이선스를 획득하려 했으나 핵심 설계 기술 이전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었다 사실이죠. 다행히 전두환 정권은 전두환 정권은 확실한 친미 정권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엔진과 기체 조립을 포함한 생산 기술의 전수를 허용했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기술적 도움을 받았죠. 한국의 오늘날의 한국이 있기까지. 또한 전두환 정부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미국 항공우주 공학자들을 영입하고 국내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행정 지원을 뒷받침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 산업도 육성하게 된 거예요. 현 시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한국의 항공산업은 KF-21 보람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통해 세계적인 4, 5세대 전투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둬야겠다. 다 뿌리는 어딘가요? 군사정부죠 뭐. 군사정부 이후에 시사육성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 정부가 없었으니까 폐기된 정책이죠. 그래요. 오늘날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등으로 국산 전투기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투기 생산 강국으로 우뚝 섰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잘 보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전투기 산업 육성 안 했으면 어떻게 육성이 됐겠냐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군사정부 이후에는 이런 일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안 했다면 육성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했기 때문에 전투기 산업 역시 한국은 발전했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전두환이 하지 않았으면 지금 하려고 한다 되겠냐는 거예요.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금도 풍부하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한국은 해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르면 한국은 질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종류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죠. 이제 뭐 전두환 정부 시기에 어지간한 건 한국이 다 생산하죠. 뭐 자동차고, 뭐 자동차고, 뭐 배건, 전투기건 아주 근데 품질이 좋지는 않죠. 1983년 모토로라가 세계 최초의 휴대용 휴대전화인 다이나텍을 출시했다. 당시 핸드폰 가격은 약 3,000달러에 달해 극소수의 부유층이나 기업 경영진이 사용하는 상징적인 물건이었다. 그렇죠. 미국에서 핸드폰을 목격한 전두환은 이동통신 산업을 육성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했다. 이제 그때 막 이동통신 산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1980년에 이제 핸드폰이 출시되면서 전두환이 뭐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1984년 3월 한국이동통신 서비스가 설립되었으며 전국 곳곳에 안테나 송수시 장치 및 기지국 제어 장치가 설치되었다. 그렇죠.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겠어. 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처지면 안 되겠어. 이제는 한국은 뒤처져서 고생했어. 식민지도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한국의 가전산업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사실이죠. 이동통신 산업이 발전하면 연계되어 많이 팔리는 생산물이 있다. 즉 카폰이나 핸드폰 같은 통신기기가 널리 보급된다. 그렇죠. 이러한 점을 간파한 전두환은 이동통신기기 산업을 육성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실행했다. 그 미래를 내다본 거죠. 아, 지금은 많이 사용 안 되지만 널리 보급되면 이동통신 산업이 뜨겠어. 그러고 육성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성견지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잘 안 하려 해서 그렇지. 뭐 TV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아무나 쓰지만 다 사치품이었다는 거예요. 전화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아주 질도 떨어지지만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부자가 아니면 못 썼다는 거예요. 다 쓰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아니 과거도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간파하고 이동통신 산업을 이제 바로 육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빨리. 전두환 정부는 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생산자와 금성사를 핵심 사업자로 낙점하여 전폭적인 정책금융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이죠. 1980년대 후반부터 휴대용 단말기 개발에 착수한 삼성전자는 1988년 한국 최초의 휴대용 휴대전화인 SH100을 출시하며 한국 모바일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 초기 모델은 단순히 한국의 통신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기를 넘어 이후 세계 시장을 석권할 한국 모바일 기술적인 태동을 알리는 선봉장이 되었다. 전두환이 이동통신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핸드폰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핸드폰 산업 육성의 기여자도 누군가요? 전두환인 거죠, 사실은. 이동통신 산업을 육성 안 했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에는 휴대전화 제조 기술이 없었고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은 최첨단 기술이었다. 초기 한국 기업들은 무선통신 기술의 핵심인 송수신 회로와 소형화 설계 노하우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그간 축적된 가전산업의 부품 기술력과 정부의 전방위적 통신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었고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 통신사들과 전략적 기술 제휴를 맺으며 핵심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했다. 예전보다 좀 쉬워지겠죠. 이제 가전제품도 이제
잘 만들고 이러니까. 또한 국내 기업들은 우수한 공학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감행하여 기구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이르는 독자적인 생산 공정 전반을 완성해 나갔다. 근데 기업들도 크니까 과거에는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정부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이런 거죠, 한국도. 그 시대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유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세계 이제 1, 2위를 다투는 산업국가가 된 거죠, 한국은. 최첨단 생산품에 있어서는. 만일 당시 전두환이 첨단 산업 육성을 등한시하였다면 한국은 이동통신 기기산업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이동통신 산업 육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 정치지도자들도 했을 것이다. 아니 뭐 당연히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전두환 빼고는 한국보다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많았죠.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누가 했냐는 거예요. 유럽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죠. 산업이 발전한.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제국의 지혜는 이미 포기됐다고. 한국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는. 이 신산업 육성 정책이 사실은 제국의 지혜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앞서 나갔던 유럽의 선진국이나 한국보다 앞서 나가면 한국의 기술을 전수한 일본도 이동통신 산업과 이동통신 기기 산업에서 한국보다 뒤처진다. 지금은 그렇게 됐죠. 이는 전두환 이동통신 산업을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간파하고 발빠르게 육성한 결과이다. 이동통신 산업은 계획에서 실행까지 전두환 시절에 달성되었으니 이동통신 산업 육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사는 전두환이다. 그렇죠. 이동통신 산업 누가 육성했냐? 전두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산업 핵심 중에 하나가 이동통신 산업이잖아요. 이건 사실이죠. 계획에서부터 생산까지 그래요. 다 했잖아요. 상용화까지. 전두환은 늘 최첨단 산업 육성의 선봉에 서고자 했는데 사실이죠, 뭐. 마침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1977년 애플 그래요. 뭐 등이 완제품 형태로 출시되면서 일반인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PC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죠. 뭐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으니까. 1982년경부터 국내 금성사 삼성전자 등이 8비트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PC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어떠한 혁신적인 생산품도 처음부터 단순히 널리 보급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뭐 전화기도 그랬고 뭐 TV도 그랬고. 전두환은 향후 PC가 널리 보급될 것을 예상했으며 그 경우 정부를 고유할 수 있는 산업, 즉 인터넷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할 것을 예측하였다. 이제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정부는 사실 어떤가요? 즉 한국인들에게 좋은 정부였죠, 사실은. 그 정부는 그런 게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신산업을 육성하고 대량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거기에 몰두하는 정부가 어떤가요? 사실은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군사정부는 제국의 지혜까지 이용을 했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큰 행운이었죠. 그런 좋은 정부를 수십 년간 그래요. 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역사관이 판을 치면서. 하지만 당시 인터넷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에 있었고 어느 국가에서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전두환은 즉각 인터넷 기술 육성을 지시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1982년 카이스트의 정길란 박사 주도로 서울대와 구미전자기술연구소 간의 연결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최초일로 일본보다 앞섰다. 계속 육성하면서 이제는 이제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인터넷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당시 한국보다 인터넷 기술이 앞선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다. 그렇죠. IT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 이동통신 산업, 인터넷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산업화된 국가에 뒤처졌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이 장기간 전폭적인 지원과 삼성그룹의 이병철과 이건희의 모험으로 따라잡는 데 성공했다. 따라잡았죠. 하지만 이동통신 산업 육성과 인터넷 산업은 다르다. 이건 뭔가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계속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되고 그랬지만 IT 산업은 좀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어떤 국가의 정치 지도자도 이동통신 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고 전두환처럼 지원한 국가 정치 지도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전두환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 시절 한국보다 앞서 나가는 근대 국가는 많았지만 전두환의 선견지명으로 현 시대 한국은 미국 다음 가는 IT 강국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역사인 거죠. 우리 삶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나요? 인터넷 같은 거, 핸드폰 사용 이런 거. 그걸 누가 육성했냐는 거예요. 또 그걸로 가지고 한국은 큰 수익을 내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그와 같은 산업에 참여하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자리를 얻고 있고 누가 했냐는 거예요.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뭐 인터넷 강국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보다 앞서 나가는 근대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 전두환과 같은 결정을 하였다면 기술이 뒤처진 한국은 결코 IT 강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나 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전두환만 그때 IT 산업을 육성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기술이 뒤처졌지만 한국이 IT 강국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 유럽 국가 정치 지도자 중에서 누가 IT 산업을 육성했냐는 거예요. 미국도 뭐 그래요. 뭐 적극적이지 않았죠. 그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냥 발전한 거지. 이 전두환처럼 나선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떨어지지만 한국이 이 전두환의 이런 성견지명 때문에 IT 강국이 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앞장섰다. 뭐 영국이나 뭐 미국 뭐 예를 들어 서독이나 뭐 많잖아요.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그럼 한국은 IT 강국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술 차이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 전두환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시대에는. 전두환 역시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았다. 말했잖아. 드라마 산업, 그 드라마 산업과 그래요. 케이팝 산업을 누가 육성했냐? 원래부터 뭐 이제 뭐 가요는 있었지만 뭐 TV를 보급하면서 육성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제도적으로. 그 박정희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전두환은 무엇을 육성했냐? 박정희가 드라마 산업과 케이팝을 육성했다면 전두환은 스포츠 산업을 육성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1983년 프로축구 등이 연이어 창설되면서 스포츠 역시 산업으로 발전했고 스포츠 산업에서 많은 양질 일자리가 생겼다. 많은 양질 일자리가 생겼죠. 뭐 프로야구팀도 생기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나요. 또 그의 연봉도 받으니까 그 양질 일자리죠. 운동선수나 감독 역시 실력이 있으면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의 스포츠 실력 역시 눈부시게 발전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종합순위 4위를 달성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계의 강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꺾고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사실이죠 뭐. 이러한 결과는 전두환이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성적이었다. 그건 사실이죠. 그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프로 야구팀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누가 그 일자리를 만들어준 건가요? 전두환이 만들어준 거라는 거예요. 또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즐길 수 있게 해줬냐는 거예요. 전두환이 한 거지. 또 프로팀이 생기니까 또 열심히 하면서 운동 실력도 늘어나고 사실이죠. 전두환이 신사를 육성해서 이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정희는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업, 가전산업, 정유산업, 화학산업, 군수산업 등을 육성하여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국민들에게 공급했지만 대부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고품질 생산물을 생산하지는 못했다. 전두환이 박정희의 산업 육성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의 기술은 한국의 기술로 대체되었고 한국의 생산물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었다. 어쨌든 뭐 박정희 그래요. 육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개선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은 계속 됐죠. 또한 전두환이 최첨단 산업 육성에 전념한 결과 IT 산업 육성에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 사실이잖아요. 다 확인했잖아요. 그 결과 한국은 후발 근대국가에서 선진국 근대국가로 변모하였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 집권하지 않고 이동통신 산업과 반도체 산업과 그래요. 인터넷 산업 육성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까? 어느 정도는 산업화된 국가는 됐겠죠. 근데 최첨단 산업이 없는 한국이다. 반도체 산업이 없는 한국이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선진국가, 근대국가로 변모하는데 전두환이 결정적 기여를 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박정희나 전두환이 없어도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이러한 일을 성공할 수 있었던데 결정적 기여를 한 요인에는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제국의 시사를 육성 노하우가 있었다. 노하우가 있었죠. 당시 이러한 노하우를 알고 실천한 정치적 지도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다. 어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을 발전시킨 게 뭐냐? 정경유착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때 시행됐던 거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제국의 시사적 육성 정책을 박정희와 전두환이 최초로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박정희와 전두환이 없었으면 첨단 산업 국가인 한국은 없다. 그때 이제 그 신산 육성 정책을 시행한 거죠. 제국의 지혜를 이용한 거죠. 제국의 지혜가 뭔가 다 포기했죠. 북한도 시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죠. 산업이 쇠퇴했죠. 제국의 지혜가 단순히 신산업 육성이다.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에도 있다는 거예요. 얘기했죠. 공무원을 가지고 신산업 육성하려고 하니까 되냐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적인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면서 성공시키더라. 그게 누구의 지혜였냐는 거예요. 박정희는 그거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아라는 거예요. 좋은 걸 배운 거죠.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로운 걸 배운 거죠. 그리고 운이 좋은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한 제국의 지혜를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걸 한 거예요. 크게 성공했던 거죠. 전두환이 최첨단 산업 육성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와 같은 자원 부국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뭐 부럽냐는 거예요. 자원이 부족하면 어떠한가? 한국에는 아무나 생산할 수 없는 반도체가 넘치지 않는가? 산유국은 50개국에 육박하지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5개국이 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반도체를 아무나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석유는 뭐 나만 온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나라도 많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전두환의 결단과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현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대국가 그 수립의 역사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현실 한국인의 상과 무관하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스포츠까지 뭐 드라마, 케이팝 현실 한국인들의 상과 직결되어 있죠. IT 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그러한 것을 읽게 하면 역사를 아는 게 제대로 된 역사 공부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또 그걸 알아야지 한국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